우리가 교실에서 보고 듣는 말과 행동,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에 보이지 않는 힘, 그러니까 교사의 존재 자체가 한 아이의 수십 년 후 인생을 어떻게 빚어내는가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을 담은 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교육에 대한 우리의 평범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핵심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사와 아이 사이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너머에서 과연 진정으로 오고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지식 전달, 그 이상의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교육의 진짜 핵심은 수면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교사와 아이의 영혼 사이에서 흐르는 아주 미묘한 기류 속에서 진짜 교육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수업 계획서, 행동, 말들은요, 어쩌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교사의 존재가 아이에게 미치는 눈에 보이지만 아주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주장 아닌가요? 지금 9살짜리 아이에게 한 교사의 어떤 행동이 그 아이가 50살이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난다는 생각 말이에요. 이 책은 교육을 일종의 시간차 동사에 비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수십 년 후에 아름다운 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삶을 괴롭히는 잡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사의 사소한 눈빛 하나,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직관적인 느낌 같은 걸 받잖아요. 무의식적인 감각이죠. 하지만 이 책은 교사에게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사는 자신의 그 무의식적인 느낌과 충동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 느낌이 내 행동을 통해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걸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자만이 갖는 특별한 책임인 거죠. 자, 다음으로 이 책이 지적하는 중심적인 문제, 바로 현대 문명이 인간을 너무나 제한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현대 문명이 가진 아주 큰 아이러니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보고 망원경으로 저 멀리 우주를 관찰하는 데는 정말 눈부신 성공을 거뒀죠. 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정작 우리 자신, 즉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은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더 얕아졌다는 역설이죠.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의 현대적 관점을 한번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 그러니까 물리적인 신체에만 집중하고 측정 가능한 외부 현상만을 연구합니다. 인간을 마치 실험실의 어떤 대상처럼 다루죠. 하지만 오른쪽, 교육자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까지 통합된 전체로서의 인간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애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실험 대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재료, 즉 인간의 삶으로 여기고 이걸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는 예술가와 같은 자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인간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제 그 이유를 어린아이의 아주 독특한 본질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말 강력하면서도 아름다운 비유가 나옵니다. 7살 이전, 그러니까 유치가 빠지기 전까지의 아이는요, 그냥 걸어다니는 거대한 감각기관과 같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머리로만 배우지 않아요. 눈, 귀, 피부, 심지어는 내장기관까지 온몸으로 주변 세계의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른들은 감정과 신체 반응이 어느 정도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정신, 영혼, 육체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통합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느끼는 기쁨,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들은요, 그냥 기분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게 곧바로 혈액순환의 속도를 바꾸고 소화액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호흡의 깊이를 결정해버립니다. 감정이 곧 신체 현상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책의 핵심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아이가 온몸으로 세상을 흡수한다면 교실의 공기 자체를 만드는 교사의 내면 상태는 어떨까요? 교사가 느끼는 불안감은 단순한 분위기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소화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사의 내면이 평온하면 그게 아이의 호흡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아이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리적인 힘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제부터는 교사의 무의식적인 본성이 아이의 미래, 건강과 행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예를 살펴볼 텐데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책은 인간의 기질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혈질, 그러니까 감정이 격하고 분노를 쉽게 터뜨리는 유형의 교사입니다. 이런 교사의 불같은 성미가 아이에게 과연 어떤 씨앗을 심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가 갑작스럽게 분노를 터뜨리면 아이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그냥 감정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신체 기관 깊숙이, 특히 신진대사와 관련된 기관에 큰 충격을 주고 수축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그 두려움은 하나의 물리적인 흔적으로 몸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어릴 적 그 공포의 씨앗이 중년이 되었을 때 관절염이나 통풍 같은 신진대사 질환이라는 끔찍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점액질 교사입니다. 이 분들은 다혈질 교사랑 정반대예요. 매사에 무관심하고 느긋하고 아이들의 내면 활동에 별다른 자극을 주지 못하는 유형이죠. 이런 교사의 영향은 어떨까요? 이 책은 놀랍게도 교사의 무관심이 성인계의 신경계 질환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내면은 원래 활발한 에너지로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런데 점액질 교사는 이 에너지가 밖으로 표현될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거죠. 마치 공기가 희박한 방에 갇힌 것처럼 아이의 영혼은 질식 상태에 빠집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에너지는 안에서 계속 맴돌면서 신경계를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수십 년 후에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같은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울질 교사입니다. 이 유형은 자기 내면에 깊이 빠져 있고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듯한 그런 슬픈 분위기를 풍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사의 그림자가 아이에게는 어떻게 드리워질까요? 교사의 우울한 분위기는 아이에게 무거운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는 자신의 밝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왠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 책에 따르면 이렇게 감정을 계속 억누르는 행위는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리듬, 그러니까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그 리듬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고 합니다. 숨을 얕게 쉬게 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거죠. 이런 미세한 교란이 수십 년간 지속되면 결국 중년기에 심장병과 같은 순환기 계통의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유형은 담즙질 교사입니다. 이분들은 인상이 빠르고 재치 있지만 한 가지에 깊이 집중하지 못하고 좀 변덕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활기차 보일 수 있는 이 교사의 기질은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이 책은 교사의 피상적인 태도가 아이의 내면의 힘,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명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는 교사를 모방하면서 어떤 것에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성인이 되었을 때 어려운 일에 맞서는 끈기나 삶에 대한 진지한 열정,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불꽃 자체가 약해지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책은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교사의 핵심 역할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사의 역할은 3단계로 진화합니다. 아주 어린 시기에는 교사의 존재 자체가 교과서입니다. 아이는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그대로 모방하죠. 초등학생 시기에는 지식을 생생한 이미지로 전달하는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이후가 되면 비로소 학생의 지성과 교감하는 학문적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교사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강력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교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라면 우리는 이 막중한 과업을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순간 교육은 더 이상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한 인간의 운명에 깊이 관여하는 성스러운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일 겁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의 본질을 통해 떠나는 깊은 여행,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난번에는 교육자의 내면이 아이의 삶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함께 살펴봤었죠. 오늘은요, 그 시선을 아이의 내면 세계, 정말 그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한번 옮겨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슈타이너는 아이를 어떤 존재로 바라봤을까요? 그는 아이를 마치 영적인 세계에서 온 작은 여행자 같다고 봤어요. 이 세상에 막 도착한 여행자는 먼저 이 땅의 법칙에 따라 부모님께 물려받은 육체라는 옷을 입게 되죠. 하지만 그 옷 속에는요, 저 별들 사이를 여행하면서 고스란히 가져온 자기만의 고유한 영혼과 정신이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관점이 교육이라는 우리의 여정을 얼마나 새롭게 비추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가 교육이라는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당연히 그 집의 주인이 될 아이라는 존재의 설계도부터 이해해야 하지 않겠어요? 슈타이너는 아이가 그냥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존재,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심오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아이 안에는요, 정말 거대한 두 개의 흐름이 만나고 있어요. 왼쪽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육체의 흐름이에요. 부모님 또 그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유전이라는 강물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슈타이너는 여기에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흘러드는 또 하나의 강, 바로 영혼, 정신적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존재는 이 땅의 유전과는 아무 상관없이 영적인 세계에서 온 고유한 나 자신인 거예요. 마치 두 개의 강이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모든 아이는 이 유전이라는 강과 영혼이라는 강이 만나는 정말 경이로운 합류점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영적인 여행자가 처음부터 육체라는 옷을 몸에 딱 맞게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슈타이로에 따르면 특히 첫 7년 동안은 이 영혼 정신이 육체와 아주 느슨하게 헐겁게 연결되어 있대요. 이건 마치 아이를 감싸는 투명한 아우라처럼 몸 안에 완전히 정착하지 않고 주변을 부드럽게 맴도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몸 안에 갇혀있기보다 주변 환경 자체로 살아간다고 해요. 방 안의 공기, 엄마의 먹소리, 창밖의 햇살. 이 모든 게 그냥 내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유전으로 물려받은 이 육체를 첫 번째 인간이라고 불러요. 이건 아직 완성된 개인이 아니에요. 앞으로 진짜 나를 빚어낼 바탕이 되는 일종의 모델 혹은 초안 같은 개념인 거죠. 조각가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딱 놓아둔 진흙덩어리, 아니면 아직 세공되기 전의 원석과도 같아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좋은 점이든 좀 아쉬운 점이든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원재료, 바로 그게 첫 번째 인간입니다. 자, 그럼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두 번째 인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온 그 여행자, 바로 그 영혼, 정신이 이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하는 예술가인 셈이죠. 이 영혼 정신은 첫 7년 동안 유전이라는 원재료, 즉 첫 번째 인간을 자신만의 고유한 설계도에 따라서 끊임없이 빚고, 다듬고, 조각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내부 공사가 일단락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갈입니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것. 이건 그냥 치과에 갈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건 아이의 내면에서 이제 이 몸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정말 중요한 탄생의 신호인 겁니다.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아직 완전히 결합하지 않은 아이의 독특한 상태는요, 아이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우리 어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정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거든요. 바로 이 문장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7살 이전의 아이는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각기관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어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감각을 따로따로 쓰잖아요. 그런데 아이는요, 온몸으로 존재 전체로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거대한 스펀지처럼요. 주변의 기쁨, 슬픔, 심지어 어른들이 애써 숨기는 그 긴장감까지도 아무런 필터 없이 그대로 쫙 빨아들이는 거죠. 이걸 보면 그 차이가 더 선명해져요. 어른이 음식 맛을 혀로 느낄 때 아이는 그 맛의 인상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경험합니다. 어른이 밝은 빛을 그저 눈으로 인식할 때 아이는 그 빛에 따라서 호흡이 깊어지고 혈액순환의 리듬 자체가 바뀌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이는 어른의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기쁨, 분노, 불안 같은 그 영적인 분위기까지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아이에게는 나와 세상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슈타이너는 이 상태를 자연적인 종교적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건 어떤 특정 신념이나 교리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이의 가장 근원적인 생명활동, 그러니까 피가 돌고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주변 세계의 모든 인상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경건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 주변의 환경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을 향해 온몸으로 기도하는 아이를 마주하는 교육자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슈타이너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요구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온 이 귀한 손님, 즉 아이의 영혼, 정신이 이 땅의 육체라는 집에 안전하게 잘 정착하도록 돕는 안내자 같은 거죠. 마치 낯선 나라에 처음 도착한 여행객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주는 현지 가이드처럼요. 교사는 아이가 이 세상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신성한 임무를 맡은 셈입니다. 슈타이너는 이 역할을 사제적 태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특정 종교를 믿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한 아이의 영혼이 육체를 빚어가는 이 경이로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치 사제가 성스러운 의식을 집전하듯이 깊은 경외심과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실은 그냥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이 깨어나는 신성한 재단이 되는 거고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의식은 무언가를 억지로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잠재력을 삶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태도는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교사의 전인격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7살 무렵 두 번째 인간이 마침내 탄생하면서 교육의 접근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슈타이너의 7년 발달 주기를 보면 이 전환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시기가 바로 첫 7년, 육체를 형성하는 데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고 이갈이로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7살부터 14살, 사춘기까지는 생명력과 기질이 발달하고 14살부터 21살까지는 감정과 지성의 내면 세계가 깨어나죠. 마치 식물도 성장 단계에 따라서 물 주는 법이나 햇빛의 양을 조절해야 하듯이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딱 맞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갈이는 자신만의 고유한 유기체를 완성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이제 아이의 내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힘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것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데 온 힘을 썼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힘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죠. 첫 번째 인간과는 다른 이 새롭게 태어난 두 번째 인간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계를 맺게 될까요? 더 이상 온몸으로 세상을 흡수하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술에 있습니다. 아이의 본성 자체가 예술적으로 변하고요.
그에 따라서 교사 역시 사제 옷을 벗고 예술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경건한 수용의 시대에서 창의적인 표현의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슈타이너는 단언합니다. 7살에서 14살 사이, 즉 이갈이와 사춘기 사이의 아이는 근본적으로 예술가라고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더 이상 세상을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외부 세계에서 받아들인 인상들을 자기 내면에서 창의적으로 변형시켜서 살아있는 이미지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책에서 용이라는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들려주신 용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자기만의 용을 그리는 거죠. 꼬리는 더 길고 불은 더 뜨거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용을요.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 7세 이전에는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중요한 수업이었어요. 아이가 모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른인가? 이게 핵심이었죠. 하지만 오른쪽, 7세 이후에는 교사가 세상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교육 자체가 하나의 예술 활동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식의 전달제가 아니라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꾼이자 예술가가 되어야 하는 순간인 거죠. 이 문구가 예술적 교육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식물에 대해 가르친다고 해볼까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이런 차가운 지식을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그 지식을 아이의 영혼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림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얘들아, 저 푸른 잎사귀는 태양의 따스한 입맞춤을 받으면 그 햇살을 쪽쪽 빨아들여서 스스로를 위한 달콤한 밥을 만든단다. 와 같이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술적 교육이라는 게 실제 교실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기초적인 기술인 쓰기를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슈타이너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글자 교육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기억이나 A 같은 글자들이 아이들의 살아있는 경험과 아무런 내적 연결고리가 없는 그냥 추상적인 기호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기호를 무작정 외우게 하는 건 아이를 살아있는 세계로부터 단절시키는 거라고 비판합니다. 이건 마치 아름다운 숲에 진짜 나무와 꽃은 보여주지 않고 나무, 꽃, 이라는 이름표만 외우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슈타이너가 제안하는 예술적인 쓰기 교육이에요. 알파벳 F를 가르친다고 해보죠. 먼저 아이는 물고기, 피쉬를 그려요. 미끄러운 비늘, 살랑이는 꼬리를 손으로 직접 느끼면서요. 그 다음 교사와 함께 fish라고 말하면서 첫 소리인 프 하는 그 바람 소리를 입으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교사는 아이가 그린 물고기의 전체적인 형태, 특히 몸통과 가로지르는 지느러미의 모양이 F의 형태와 어떻게 닮았는지를 함께 발견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 F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추상적 기호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에서 나온 구체적인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학습 과정에 아이의 온몸과 감각, 상상력이 전부 동원되는 거죠. 슈타이너는 너무 이른 지성주의 교육의 위험성을 이 강력한 비유로 경고합니다. 3살 아이에게 맞던 신발이 10살 아이에게 맞을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의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어른들의 딱딱하고 정형화된 개념이라는 그 작은 신발에 아이의 영혼을 억지로 구겨 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을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폭력일 수 있다고 슈타이너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의 영혼이 세상에 와서 자신의 육체를 빚어내고 또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따라서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경건한 수용자에서 창의적인 예술가로 변해가는 아이의 여정, 그리고 그에 맞춰 사제에서 예술가로 변신해야 하는 교육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아이의 영혼과 함께 자라나는 유연한 옷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을 가로막는 딱딱한 상자를 씌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육 경험은 또 어떠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이어질 아이의 발달 과정에 숨겨진 더 깊은 비밀들을 탐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은요, 교육을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이 아니라 한 인간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정말 심오한 예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슈타이너가 던지는 첫 질문부터가 정말 강력합니다. 현대과학이 자연의 비밀을 거의 다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냥 철자법만 아는 거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위대한 문학작품을 보면서 A, B, C 글자는 다 아는데 정작 그 안에 담긴 주인공의 고뇌나 이야기의 깊은 의미는 전혀 잃지 못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진짜 목표는 바로 이 잊혀진 읽는 법을 되찾는 것. 다시 말해 아이라는 살아있는 책을 제대로 읽어내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의미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거쳐볼 겁니다. 먼저 사람을 읽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계, 그리고 그 아이들 안에는 어떤 조화가 필요한지를 살펴볼 거고요. 또 이게 왜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이어져야만 하는지, 마지막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거대한 우주적 존재인지까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뭘 알죠? 키, 몸무게, 성적. 이런 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게 아이를 아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그냥 철자만 아는 거래요. 그럼 대체 뭘까요? 이 철자들을 넘어서 한 아이의 성장이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진짜로 읽어낸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왼쪽은 철자법의 세계, 오른쪽은 읽기의 세계입니다. 왼쪽은 분석의 세계예요. 심장 따로, 폐 따로, 뇌 따로 보는 것처럼 아이를 데이터의 조각들로 보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은 통합의 세계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걸 보면서 그냥 저 기압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거대한 존재의 힘, 분노 같은 걸 직관적으로 느꼈죠. 바로 그런 식으로 아이라는 존재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느끼는 거예요. 슈타이너에 따르면 인류는 원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14, 15세기쯤부터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의 알파벳, 즉 사실만 열심히 배우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글자는 많이 아는데 정작 그 의미를 읽지 못하는 문맹이 되어버린 그런 영적인 공허함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진짜 임무는 우리가 배운 이 수많은 철자들을 다시 의식적으로 조합해서 잃어버렸던 읽는 법을 되찾는 겁니다. 슈타이너는 아이의 성장에서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전환점을 딱 짚어내는데요. 바로 7살 무렵에 일어나는 이갈이입니다. 이게 그냥 젖잎 빠지고 영구치 나는 그런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내면 세계 전체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변태를 겪고 있다는 걸 밖으로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가 정말 중요한 게 아이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갈이 전에 아이는요, 말하자면 머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요.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아이가 양배추를 먹잖아요? 그러면 아이 놈의 그 강력한 성장 에너지가 양배추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이나 형태를 그냥 순식간에 바꿔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요. 외부 세계를 압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갈이 이후에는 이 발달의 중심축이 머리에서 가슴, 그러니까 심장과 폐가 있는 리듬 시스템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고유의 힘이 몸 안에서 훨씬 더 오래 유지되면서 순환계까지 도달해요. 외부 세계와 훨씬 더 깊고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지배가 아니라 내 안에 두 가지 리듬, 바로 숨 쉬는 것과 피가 도는 것, 이 둘 사이의 조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단계, 그러니까 가슴의 리듬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교육의 핵심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과 맥박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주는 것. 건강한 성인의 맥박은 호흡수의 딱 4배, 4대1의 비율을 이룬다고 해요. 이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이 바로 이 이갈이와 사춘기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아이를 읽어서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호흡이 좀 약하다 싶으면 호흡을 강화하는 활동을,
또 어떤 아이는 혈액순환이 너무 활발해서 산만하다면 그걸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활동을 통해서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깊고 또 리드미컬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교육자로서 우리는 대체 이 미묘한 힘들과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을 걸고 있는 대상이 대체 인간의 어떤 부분일까요? 그냥 뇌에다가 지식을 막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게 과연 전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슈타이너의 대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인간을 그냥 하나의 몸으로 봐서는 안 되고 무려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가장 먼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체에서 시작해요. 이건 과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우리 몸뚱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위에는 식물이 흙의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쑥쑥 자라게 하는 그 생명력, 바로 에테르체라는 게 있어요. 건축가의 설계도처럼 우리 몸의 형태와 기능을 조직하는 힘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이나 경험을 담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몸, 아스트랄체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인식하고 나라고 말하는 자유로운 의식의 중심, 바로 자아가 그 핵심에 있죠.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간 존재의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슈테이너의 교육 철학이 왜 예술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몸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걸어야만 소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부용 칼로 영혼의 슬픔을 잴 수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로 물질체는 과학이라는 논리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있지만 생명력인 에테르체를 이해하려면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느껴야 해요. 마치 조각가가 흙을 빚으면서 형태를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감정을 담는 그릇인 아스트라체는 음악의 언어에 반응합니다. 도와 솔이라는 음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울림을 만들어내는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스트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우리의 가장 깊은 핵은 언어, 특히 시가 가진 그 깊고 영적인 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이걸 좀 더 파고들어 보면요.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악기, 그러니까 얼어붙어 버린 음악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팔은 아스트랄체라는 보이지 않는 연주자가 연주한 음악이 형태로 굳어진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죠. 어깨에서 시작된 으뜸음이 윗팔을 만들고 세 번째 음으로 넘어가면서 아랫팔이 되는데 이때 아랫팔에 요골과 척골, 뼈가 2개 있잖아요. 이게 마치 음악에서 밝고 경쾌한 장조와 어둡고 슬픈 단조가 그 미묘한 음정 차이로 갈라지는 것과 같다는 정말 시적인 통찰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자는 단순한 생물학자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음악가여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인간이 과학만으로는 절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다층적인 존재라면, 그리고 각각의 층이 조각, 음악, 시 같은 고유한 예술의 언어에만 반응한다면 교육은 필연적으로 예술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정해진 공식을 따르는 기술이 아니라 창조적인 실천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 왜 그렇게 예술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슬라이드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게 그냥 애들 창의력 키우려고 아니면 기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의 존재를 온전하게 발달시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한 도구들인 겁니다. 흙을 빚는 모델링은 생명력인 에테르체를 단련시키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건 호흡과 맥박의 리듬을 조율하면서 아스트랄체를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거고요. 시와 이야기를 통해서는 아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가 스스로를 표현하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합하는 오이리트미라는 움직임 예술은 보이지 않는 음악과 언어를 몸의 움직임으로 직접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술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술을 가르치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예술가인 교사는 자신의 연주가, 자신의 가르침이 아이에게 어떤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의 눈빛 하나,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 서 있는 자세의 작은 변화,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영혼이 보내는 응답 신호라는 거죠. 내 가르침이 아이의 마음에 닿았는지, 아니면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렸는지를 읽어내는 것. 정해진 규칙이나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보다
이 살아있는 상호작용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핵심이라고 슈타이너는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마지막 단계, 가장 거대하고 광활한 풍경에 다다릅니다. 슈타이너의 교육관이 어떻게 한 아이의 내면을 넘어서 저 광활한 우주 전체와 연결되는지 그 장엄한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슈타이너는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정말 정교하고 훌륭한 악기를 선물했다고 말해요. 바로 인간의 몸, 물출체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있어도 그걸로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연주할 음악가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우리 시대의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이라는 이 차갑고 완벽한 악기에 영혼과 정신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 바로 그 음악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비추는 작은 거울, 즉 소우주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체가 지구의 중력에 이끌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력인 에테르체는 저 멀리 별과 행성들이 보내는 우주적 힘에 이끌려 하늘로 뻗어나가요. 우리의 감정을 담는 아스트랄체는 옛날 사람들이 천구의 음악이라고 불렀던 행성들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우주적 조화에 공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는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한 근원적인 창조의 힘, 우주적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슈타이너는 자아를 이해하는 열쇠인 언어를 바로 이 창조적인 우주적 말씀, 즉 로고스라는 개념과 연결합니다. 이건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이어져 온 우주를 관통하는 이성적인 원리나 질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바로 그 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통해 생각하고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는 사실 아주 작은 규모로 우주적인 창조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슈타이너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일이 아니라 한 아이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지상의 힘과 우주의 힘을 조화롭게 엮어내는 하나의 예술이라면 이건 교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건 더 이상 그냥 직업이 아니겠죠. 한 우주적인 존재가 자신의 길을 온전히 찾아가도록 돕는 어쩌면 성스럽기까지 한 책임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루돌프 슈타이너가 교육에 대해 남긴 정말 근본적인 통찰을 담은 책, 계속해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구체적인 교육 기법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거대한, 우주적인 관점까지 쭉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주 작은 기법과 저 거대한 관점 사이에 어떻게 깊고 의미 있는 다리가 놓이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이 바로 이런데요. 아주 실용적인 교실 이야기, 온 존재로 가르치기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식물 속의 우주, 살아있는 지구, 그리고 그림의 힘을 거쳐서 마침내 인간 교양곡이라는 정말 장엄한 비전까지 함께 가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온 존재로 가르치기입니다. 문해교육, 그러니까 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예술적인 접근인데요. 한번 아주 기존의 교육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아이는 쓰기와 읽기 중에 뭘 먼저 배워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읽기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슈타이너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무조건 쓰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읽기 먼저가 사실 인간 발달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순서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쓰기라는 건 그냥 머리로 기호를 외워서 따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의 의지가 팔과 손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온몸, 온 존재가 참여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 두 활동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쓰기는요, 아이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밖으로 꺼내는 일종의 창조행위예요.
아이가 자기 의지를 팔과 손의 움직임에 담아서 글자라는 형태를 딱 빚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 아이의 감정, 의지, 슈타이너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혼이 그대로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읽기는 어때요? 정반대죠.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추상적인 기호를 눈으로 보고 해독해서 머리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잖아요. 이건 외부의 것을 안으로 가져오는 일종의 소비 행위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 읽기라는 활동이 너무 머리, 즉 지성에만 치우쳐 있다고 봐요. 아직 온몸이 골고루 발달해야 하는 아이들한테는 너무 불균형하고 일방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쓰기를 통해 온 존재가 충분히 활성화된 다음에야 비로소 읽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그럼 쓰기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가르친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 과정이 정말 아름다워요.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단계는 놀랍게도 글자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색채의 세계에 흠뻑 빠져서 자유롭게 자리마음을 표현하게 두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가 핵심인데요. 교사는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서 어떤 형태를 발견하고 그걸 글자로 발전시키도록 살짝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아이가 헤엄치는 물고기, 피쉬를 그렸어요. 그 유연한 곡선, 그 형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파벳 F의 모양을 찾아내는 거죠. 와, 이렇게 되면 글자는 아이에게 그냥 외워야 할 죽은 기호가 아니라 자기가 그린 살아있는 그림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명을 얻은 글자들로 자기가 직접 겪고 느낀 것들에 대해 단어나 문장을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자기가 직접 쓴 걸 읽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되면 글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아이 자신의 존재와 창조적인 활동에서부터 활짝 피어나는 정말 살아있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술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블록 수업이라는 아주 독특한 시간표 운영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학교는 어때요? 45분이나 50분마다 종이 땡 치고 과목이 휙휙 바뀌잖아요? 정신없죠? 그런데 블록 수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 아침 첫 2시간 정도를 몇 주에 걸쳐서 딱 하나의 주제에만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몇 주 동안은 아침마다 쓰기만 하고 그 다음 몇 주는 수학만 하고 또 그 다음은 역사만 하는 시기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집중력과 관심이 흩어지지 않겠죠? 한 주제를 그냥 겉만 핥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충분히 경험하고 소화할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배움이 단편적인 지식 조각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하고 깊은 내적 경험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식물 속의 우주, 부제는 당신의 정원에서 우주를 보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교육 방법들이 그냥 이렇게 가르치면 효과가 좋아요 하는 교수법 목록이 아니거든요. 이건 세상을, 자연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는 아주 깊은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식물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슈타이너는 진정한 교육자가 되려면 먼저 우주적 편협함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주적 편협함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때 오직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원인만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해요. 뭐랄까, 시야가 땅 위에만 딱 묶여 있는 거죠. 교사가 이런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세상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교사가 이 땅을 넘어서 지구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전체 우주를 아우르는 그런 광대한 관점을 가져야만 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럼 식물을 그런 우주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실마리를 위대한 시인이자 과학자였던 괴테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괴테는요, 당대의 다른 과학자들처럼 식물을 그냥 해부하고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식물이 살아 움직이는 그 성장 과정 자체에 주목했고 거기서 아주 근본적인 생명의 리듬을 발견해낸 거죠. 괴테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바로 확장과 수축이라는 두 가지 힘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움직임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씨앗에서 싹이 터서 녹색 잎으로 넓게 퍼져나가죠. 이게 바로 확장입니다. 마치 식물이 숨을 후 내쉬면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활짝 펼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생명력이 다시 줄기마디나 꽃봉오리처럼 한 점으로 딱 모여들어요. 이건 수축이죠.
숨을 들이쉬면서 에너지를 안으로 꽉 응축하는 것처럼요. 식물의 한 사리를 보면 씨앗에서 잎으로 확장, 다시 줄기로 수축, 또 꽃잎으로 확장,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씨앗으로 수축, 이어지는 정말 리드미컬한 춤과 같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슈타이너가 등장합니다. 그는 괴테가 땅 위에서 관찰한 이 발견을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더 높은 차원으로 확 끌어올려요. 그는 이 식물의 확장과 수축 리듬이 그냥 식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지구 밖 우주, 특히 태양과 달의 힘이 이 지구의 생명 속에서 작용한 결과라고 통찰한 거죠. 슈타이너에 따르면 이래요. 식물이 잎을 넓게 펼치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려는 그 확장의 힘 있죠. 그건 본질적으로 지구로 쏟아지는 태양의 영적인 힘이 물질로 나타난 거래요. 반대로 식물이 자신을 한 점으로 꽉 응축시키면서 개별적인 형태를 만들려는 수축의 힘은 달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거고요. 와,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의 성장 과정이 사실은 태양의 외향적인 힘과 달의 내향적인 힘이 벌이는 우주적인 춤, 그 자체가 이 땅 위에 그림처럼 펼쳐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듯한 비유나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 자연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형태로 예쁘게 자라는 미나리 아제비 같은 식물은 태양의 확장하는 힘과 달의 수축하는 힘이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결과물인 거죠. 그런데 사막의 선인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잎이 되어서 넓게 퍼져나가야 할 부분이 딱딱하고 두꺼운 줄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달의 강력한 수축력이 태양의 확장력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아주 치열한 투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구상의 모든 식물 하나하나가 이 우주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는 고유한 무대인 셈이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살아있는 지구. 식물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지구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구를 그냥 생명 없는 거대한 돌덩이가 아니라 우주와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로 보게 되는 거죠. 슈타이너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드는데요. 대상을 전체에서 뚝 떼어내서 분석하려는 근대과학의 방식을 비판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서 따로 연구하는 건 식물 하나를 뿌리째 뽑아서 따로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부조리하다. 생각해보세요. 사람 머리카락 한 올은 머리에 붙어있을 때 생명과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딱 뽑아서 현미경 밑에 두는 순간 그건 그냥 죽은 조직일 뿐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식물도 더 큰 생명체, 바로 지구라는 유기체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식물은 마치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에 살아있는 머리카락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세상을 순전히 물질적인 인과관계로만 보려는 세계관에 우주적 편협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행성 지구가 그냥 우주 공간에 뚝 떨어진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태양과 달, 그리고 저 멀리 별들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력을 받아서 자라나고 있다는 이 장엄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편협한 생각이라는 거죠. 에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슈타이너는 이렇게 우주와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오래된 지혜의 흔적이 우리 현대 문명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부활절 날짜 매년 바뀌는 거 아시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아주 우주적인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자, 기준점은 춘분입니다. 태양의 힘이 밤의 힘을 이기고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는 때죠. 그 춘분이 지난 뒤에 찾아오는 첫 번째 보름달, 즉 달의 힘이 가장 꽉 찼을 때, 그 보름달이 지난 다음 첫 번째 일요일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이게 그냥 달력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태양과 달의 우주적인 관계가 이 땅 위의 생명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고대의 직관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봄마다 땅속의 씨앗을 깨우고 식물의 싹을 틔우게 하는 바로 그 우주적인 상호작용을 우리도 모르게 기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구를 우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서 식물의 성장이라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보게 되면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연은 더 이상 우리가 마음대로 파헤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총합이 아니게 되죠.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하나의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주제, 그림의 힘입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이 나오죠.
좋아요. 식물과 지구에 대한 이런 거대하고 살아있는 비전 정말 멋진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교실에 있는 아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어떻게 이 이야기가 다시 아이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슈타이너는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10살이라는 나이를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봅니다. 왜 10살이냐면요. 그 전까지 아이들은 보통 자기 자신과 세상을 하나라고 느껴요. 그냥 세상 속에 푹 잠겨 있는 거죠. 그런데 9살에서 10살쯤이 되면 점차 나는 세상과 분리된 나 자신이구나 하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대요. 바로 이 시기에 아이의 영혼은 건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딱딱한 정의가 아니라 세상과 다시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이미지, 살아있는 그림 같은 가르침을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풍부하고 예술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교육 방식은 아이에게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져와요. 마치 답답한 방에 갇혀 있다가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훅 들이마시는 것처럼 아이의 영혼을 확장시켜주죠. 아이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팔과 손, 온몸의 몸짓으로 그 이야기에 반응하면서 온 존재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배움을 통해서 아이는 세상의 경이로움,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려는 노력 자체에 대해서 깊은 경외심을 키우게 되고요. 마침내 세상과 자기 자신 사이에 진실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인간 교양곡. 지금까지 이야기한 식물과 지구,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 모든 예술적인 이해가 마침내 어디로 향하냐면요. 바로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우주의 장엄한 반영으로 보는 거대한 비전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아까 그 식물의 성장 리듬처럼 음악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요. 우리 인간의 모습 그 자체가 사실은 놀랍도록 정교하게 조직된 하나의 장엄한 악기라는 것을 보기 시작할 수 있게 된대요. 여기서 슈테이너는 정말 심오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하나 제시합니다. 한번 동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자는 용맹함, 여우는 교활함, 독수리는 날카로운 시각처럼 각각의 동물들은 저마다 하나의 특성이 극단적으로 발달해 있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처럼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소리를 내는 개별 악기들 같아요. 슈타이너에 따르면 인간은 바로 이 동물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개별적인 음들을 자기 내면으로 가져와서 조화롭게 아우르는 하나의 완전한 교양곡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교육은 아이라는 텅 빈 그릇에 지식이나 사실 같은 외부의 것들을 그냥 쏟아부어서 채우는 그런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교육이란 인간이라는 이 복잡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름다운 악기를 사랑과 지혜로 섬세하게 조율해서 마침내 그 아이만이 연주할 수 있는 고유하고 아름다운 교양곡이 이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한 예술로서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그것도 더 빨리 가르쳐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교육이 단순히 머릿속에 정보를 막 채워넣는 과정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전생애를 조각해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예술과 같다면요? 오늘 이야기 나눌 루돌프 슈타이너의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교육은 정해진 방법론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예술 그 자체라고 말이죠. 이 책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교실에서 교사가 하는 행동,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 아니 그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그 순간에 흩어져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씨앗은 아이의 존재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수십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교육의 영향력이 마치 산 정상에서 야호! 하고 외쳤을 때 그 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다시 돌아오듯이 한 사람의 전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간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어린 시절의 교육 경험이 그 사람 영혼의 결을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중년이 되었을 때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까지 결정한다는 훨씬 더 깊고 어쩌면 좀 무거운 통찰인 거죠. 자,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 인간 발달의 가장 신비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유아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세상을 머리로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몸으로,
말 그대로 온몸으로 흡수하는 존재입니다. 전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전까지의 아이들, 이 아이들의 몸과 영혼과 정신은 아직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통일체예요. 그래서 아이는 세상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감각기관처럼 경험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른이 혀끝으로 맛을 분별하잖아요. 이 시기의 아이는 음식의 맛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느끼는 것과 같아요. 주변 환경의 모든 것이 아무런 필터 없이, 정말 아무런 방어막 없이 아이의 존재 속으로 그대로 스며드는 겁니다. 이게 교사에게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교사의 내면 상태가 곧 교육 내용 그 자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사가 느끼는 기쁨, 분노, 평온함 같은 내면의 상태가 아이의 혈액순환이나 소화작용, 심지어 호흡의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교사가 미간을 찡그리면 그게 아이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고, 교사의 차분한 호흡이 아이의 심장을 안정시키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사의 기질이 한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육체적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정말 놀라운 주장이죠? 이 책은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4가지 주요 기질이 아이에게 어떤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를 낳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깊고도 오묘한 연결고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혈질 기질부터 한번 살펴보죠. 교사가 억제되지 않은 분노를 아이 앞에서 폭발시킬 때 아이는 공포에 떱니다. 그 순간의 공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로 인한 충격은 아이의 신진대사 시스템 깊숙한 곳에 하나의 독소처럼 각인됩니다. 그리고 이 독소는 수십 년간 잠복해 있다가 마을 쉰이 되었을 때 원인 모를 소화불량이나 관절염 같은 질병의 형태로 불쑥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점액질 교사는 어떨까요? 이 교사는 아이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력, 그 호기심에 무관심으로 반응합니다. 이건 마치 아이를 산소가 희박한 방에 가둬두는 것과 같아요. 아이의 영혼은 숨쉴 공기를 찾지 못해서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신경과민이나 깊은 무력감과 같은 신경계 질환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울질 교사가 풍기는 그 내향적인 분위기는 아이가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억누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교사의 분위기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밖으로 분출되지 못하고 억눌린 에너지는 몸 안에 갇혀서 생명의 근본적인 리듬, 즉 심장 박동과 호흡의 리듬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40대나 50대가 되었을 때 심장질환과 같은 순환계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담즙질 기질입니다. 이런 교사는 마치 나비처럼 여기저기 가볍게 날아다니면서 아이에게 깊이 있고 지속적인 관심을 주지 못합니다. 모든 게 피상적이고 순간적인 거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력, 즉 자신의 의지를 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돼요. 그 결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활력과 열정이 부족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직업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로부터 막 도착한 한 영혼이 이 지상의 삶에 안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성직과도 같은 일이에요. 교사는 아이가 모방하고 싶은 신뢰할 수 있는 세계,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말 경건한 마음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성스러운 임무인 거죠. 자, 이제 아이의 첫니가 빠지고 새로운 이가 나기 시작하면 교육의 무대 역시 완전히 새로운 막을 올립니다. 이제 교사는 경건한 모델에서 창조적인 예술가로 변신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아이가 일을 가는 것, 이건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아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혁명의 신호탄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힘으로 구축되었던 첫 번째 몸이 해체되고 아이 자신의 고유한 개별성이 깃든 두 번째 몸이 탄생하는 순간, 말하자면 두 번째 인간이 태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발달의 중심축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7세 이전에는 보시다시피 모든 형성의 힘이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주변을 그대로 모방했죠. 하지만 7세 이후에는 그 중심이 그림처럼 심장과 폐, 즉 호흡과 순환의 리듬 체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이 극적인 변화가 아이의 내면에 감정과 상상력이라는 아주 풍요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2단계의 아이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 내면으로 가져와서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로 재창조하는 작은 예술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교육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정의를 유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을 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정의하는 대신에 산의 아이가 세상을 구경하러 저 멀리 있는 바다 엄마를 찾아 떠나는 긴 여행길처럼 살아있는 이야기로 들려주어야 하는 거죠.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면 교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슈타이너는 인간을 4가지 요소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우리 눈에 보이고 과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물질체입니다. 우리 몸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는 식물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고 치유하는 생명력의 몸, 에테르체입니다. 이건 찰흙을 빚거나 그림을 그리는 조형 활동을 통해서 가장 잘 발달한다고 해요. 셋째는 동물처럼 감정과 욕구를 느끼게 하는 영혼의 몸, 바로 아스트랄체입니다. 이건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를 통해 조화롭게 다듬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오직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정신, 자아입니다. 이건 언어의 창조적인 힘을 통해 발현됩니다. 교사는 이 4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돕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책은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정말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의 감정체인 아스트랄체는 물리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의 본질은 그냥 음악 그 자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기 아이들의 내면에서는 호흡과 맥박이라는 2가지 리듬이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애쓰는데 음악이야말로 이 2 리듬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화시켜주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생리학자가 진정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면 음악가가 되어야 한다는 통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예술적인 접근법은 교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연 세계를 가르치는 방식으로까지 확장되죠. 아이들에게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자연 속에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이 책은 현대과학이 우리에게 자연의 철자를 가르쳐 주었지만 자연이라는 위대한 책을 읽는 법은 잊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같은 철자를 아는 것하고 그 철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시의 의미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물의 각 부분 명칭을 아는 것과 그 식물 전체에 흐르는 생명의 의미를 느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자연 읽기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식물 하나를 통해서 직접 한번 느껴볼까요? 작은 화분에 심겨진 식물 하나에도 거대한 우주의 힘들이 펼치는 리드미컬한 춤이 담겨 있거든요. 식물의 성장은 우주의 리듬, 그러니까 확장과 수축의 반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슬라이드 왼쪽 그림처럼 태양의 힘은 모든 것을 밖으로 펼쳐내는 확장하는 원리입니다. 이 힘이 잎사귀를 넓게 펼치고 화려한 꽃을 피우게 만들죠. 반면에 달의 힘은 모든 것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수축의 원리예요. 이 힘은 생명력을 다시 안으로 모아서 식물을 위로 뻗게 하고 모든 에너지를 작은 씨앗 하나에 응축시킵니다. 모든 식물은 바로 이 2 우주적 힘이 춤을 추면서 빚어낸 작은 우주와 같은 셈이죠. 교사가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로 그 위에 자라는 식물들을 지구의 머리카락과 같다고 이야기해 줄 때 지식은 더 이상 암기해야 할 딱딱한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생생한 경험이 되는 거죠. 아이는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을 넘어서 자신이 살아 숨쉬는 거대한 우주의 일부임을 느끼면서 영혼의 숨을 깊게 들이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차곡차곡 쌓아올린 세상에 대한 경외심과 예술적인 감수성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위한 아주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바로 자유로운 지성이 깨어나는 시기를 위한 준비죠. 여기서 핵심은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아이에게 너무 일찍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마치 튼튼한 벽과 기둥이 세워지기도 전에 지붕부터 올릴 수 없는 것처럼 풍부한 이미지와 감정으로 내면이 꽉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지성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지성은 공허하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2단계를 통해서 영혼이 충분히 살찌워진 아이는 사춘기 이후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자신만의 사고를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발달 단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은 교육이 정해진 틀에 따라서 지식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한 인간의 성장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창조하는 역동적인 예술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술활동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교사 자신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 이론이나 교과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전달하는 교사 안에 살아있는 열정과 영감이 없다면 아이들에게 결코 가닿을 수 없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진정한 영감은 교사 스스로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 즉 살아있는 연결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됩니다. 교육의 문제를 외부적인 방법론이나 시스템의 문제로만 보던 우리의 시선을 교육자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결국 진정한 교육개혁은 교육 정책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는 교사 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나는 아이의 평생에 어떤 씨앗을 심는 존재가 될 것인가? 라고 묻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